안녕하세요. 우리는 지금 국내의 정치적 갈등을 아주 극심하게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럴까요? 민족이 많지도 않고 정치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약 4,500만 정도의 유권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갈라져서 다투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고 우리가 왜 그렇게 다투고 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툰다고 하는 것은 사고를 한다는 얘기고, 생각하는 가가 일정한 지식에 의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에 의한 갈등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고를 하지 않고 세상이 되는 대로 그냥 적응해서 흘러가는 사람들은 다툴 일도 없죠. 굳이 따진다면 계급적 상하관계, 요즘은 계급사회가 아니지만 일단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지 돈이 많은 사람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추종하는 형태가 되게 되는데, 이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돈이 많거나 권력이 높아도 그 사람한테 굳이 그렇게 우리가 저자세로 추종할 이유는 없죠.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다 상당히 똑똑해졌죠. 그래서 옳고 그름을 가지고 다투게 되는데,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정치 사회 전반에 걸쳐서 갈등의 요인이 과연 정치적인 문제만 있는가, 아니면 무슨 계급적인 서열상의 어떤 문제가 있는가, 또는 빈부의 다툼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사고가 분명하다는 얘기고, 자기의 주장이 옳고 그름을 분명히 판단한다는 얘기죠. 과연 그렇다면 그 판단이 옳을까요? 우리 국민들이 그만큼 똑똑할까요?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류 사회와 더불어서 지대한 공헌을 하신 그 성인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자취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석가모니 현자를 생각할 수 있죠. 그분은 BC 563년인가 태어났죠. 그러면 지금부터 약 2600년 가까이 전에 태어나서 우리 인류 사회에 지대한 공헌을 하신 분인데, 그분이 대표적인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불법을 전파했지 않습니까? 그분의 부모는 가비라 성의 성주의 아들, 요즘 얘기한다면 굳이 지방자치정부의 수장의 아들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그 가비라 성주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가만히 있으면 그 성주가 될 수 있는 잠정적인 자격을 갖는 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분은 과감히 자기 부모 슬하를 떠나서 고행을 자처했죠.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보리수나무 밑에서 끼니를 굶어가면서 고뇌하고 세상에 대한 진리가 어떤 것이냐,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것을 하다가 드디어 득도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소위 그 불교의 도를 깨우쳤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분이 주로 그 득도를 한 다음에는 많은 중생들을 모아놓고 불법을 강연했는데, 그 강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왔는지 구름처럼 사람이 몰려서 그쪽에는 항상 시끄럽고 떠들어가지고 야단 법석을 폈다고 그러죠. 그 야단이라는 건 뭡니까? 이런 마당에다가 단상을 만들어 놓고 작가님이 앉아서 불법을 읊으면 그 법석에 앉아 있는 분들은 열심히 그분의 강의를 듣고 깨우치고 그렇게 민중 계몽을 운동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 부모가 지방정부격인 가비라성의 성주이면서 풍요하고 넉넉한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할 수 있는데, 이분은 자진해서 자기가 고아여행을 자처해가지고 민중 속으로 뛰어들어서
민중들의 정신 구조를 깨우쳐 주려고 노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 그 국민들이 깨우치질 못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으로 또 우리가 익히 받들어 매시는 공자님을 한번 봅시다. 공자님은 어떤 분이냐면 공자님 아버지가 73세 되던 해에 부인을 여러 명 거느리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 첩을 천거받아서 선을 보러 갔는데 그게 누구였느냐면 무당을 하는 그 무속인의 큰딸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선 보고 나오는데 무당의 딸이 셋이 있는데 그 중에서 셋째 딸이 17살 먹은 처자인데 이 아가씨가 그 공자님 아버지를 보니까 정말 욕심나는 남자였던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저 같은 남자가 아니었을까도 싶은데 그건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이 임의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남자를 언니한테 빼앗길 수는 없다. 내가 저 남자를 꼬셔야 되겠다. 집으로 돌아가는 공자님 아버지를 따라가서 덮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표현하기를 야합했다고 그러는데 야합이라고 하는 것은 신방을 차려놓고 이렇게 잘 부부 행사를 치른 그런 예가 아닌 들판에서 정사를 치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공자님 아버지는 큰딸을 첩으로 취하려고 갔다가 생각지도 않았던 어린 17살 먹은 무당의 셋째 딸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 당시 연세가 얼마냐면 73세였다고 그래요. 그러면 17살 먹은 처녀와 73세 먹은 노인의 관계에서 공자님이 태어난 것이죠. 그런데 그 젊은 여자를 첩으로 얻고 힘을 많이 썼는지 공자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자님 나이가 아마도 5, 6세쯤 될 때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마을의 주변 여러 사람들이 그 공자님 어머니 되시는 무당의 17살 먹은 셋째 딸을 향해서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저런 못된 년이 안 좋다는 그런 내용이겠죠. 근데 그 설상가상으로 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니까 이 여자를 감싸주고 옹호해 줄 수 있는 울타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자님 어머니는 생각도 못 해가지고 공자를 데리고 공동묘지에 가서 화전을 일러서 거기다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공자님을 아주 근근히 키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공자님을 어떻게 가르쳤는지는 모르지만 17살 먹은 무당의 딸이 얼마나 지식이 있으면 있고 뭘 그렇게 세상을 통달했겠어요. 그러니까 순전히 제 생각에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그 자체가 공자님은 엄청난 스트레스였을 것이며 그로부터 공자님의 생각은 세상은 올바르고 정정당당하게 사회의 통념이라고 하는 그런 룰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이것을 깨달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공자님 어머니가 키워낸 공자는 성장해가지고 이 양반이 위대한 지도자가 됐지 않습니까? 공자의 유교 사상을 전파한 상강오륜이니 이런 근간이 결국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본질적으로 율법화한 위대한 사상가죠. 그런 사상가가 공자님이라고 한다면 그 훌륭한 선생님으로부터 그런 사상을 깨우치지는 않았을 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나 나나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공동묘지에서 화전 읽어가지고 피땀 흘려서 근근히 먹고 사는 무슨 돈이 있어서 공자님을 요즘 말로 대학을 보내고 유학을 보내지는 못할지라도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게 했겠습니까? 그 공자님 세대에는 글이 없었어요. 그 양반이 설법을 한 것을 그 후에 글이 생기면서 글로 적어놓은 사람이 주로 맹자를 비롯한 그 밑에 제자들이죠. 위대한 철학자 공자님도 역시 가난한 가정에서 선생님으로부터 후육을 못 받고 자기 혼자 터득해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터득했다. 그런 그 위대한 철학자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자님 다음으로 누구를 생각합니까? 3대 철학자라고 그러면 소크라테스를 생각하죠. 이 소크라테스는 얼마입니까? BC 477년인가요? 뭐 거의 그 정도 시점에서 태어난 분인데, 이 양반은 그 석공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돌을 깨서 도구를 만들고 그릇을 만드는 이런 석공을 하는 분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비교적 그렇게 먹고 사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결국은 그 마누라하고 둘이 살았는데, 그 마누라가 대표적인 악체라고 그러죠. 소크라테스를 굉장히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소크라테스라는 사람 자체가 이 사람이 그 마누라한테 기염을 못 받는 그런 선각자였던 것 같아요. 이 양반은 거의 일생 동안을 주변 만나는 사람마다 따라가서 세상 이치를 묻고 다녔다고 그래요. 이게 옳은 겁니까? 안 옳은 겁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윤석열이가 정치를 잘합니까? 못합니까? 무슨 이런 식으로 세상 모든 것을 질문만 해놓고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면 아 그렇군요. 그렇게만 하고 자기 대답은 아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그러면 이 소크라테스 역시 무슨 글로 적어놓은 문헌이 없어요. 일생 동안은 그렇게 자기 마누라한테 핍박받아가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 양반이 아주 가난했던 사람 같아. 왜 그러냐면 나중에는 그 사약을 받게 되는데, 사약 받고 죽을 때 유언으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친구한테 칠면조 3마리를 빌렸는데 그게 빚인데 그걸 좀 갚아주라고 마누라한테 유언을 하고 죽었다고 그러는 걸로 봐서 이 소크라테스도 역시 굉장히 가난했던 사람 같아요. 그 밑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실은 그 양반은 그런 특별한 철학적 사상을 펴낸 바는 없고 거의 소크라테스의 그 철학적 사상을 지피려는 그 연구하고 설파하는 그런 쪽에 스승을 모신 학자로서 유명해진 사람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 지금 교육이 잘못됐다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런 위대한 사상가들을 하나의 기준으로 세워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석가모니나 공자님이나 소크라테스나 이런 분들에 비해서 정말 행복하게 아주 잘 보살펴와서 공부를 가르쳐 놓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학도 가고 유학도 가고 그랬는데, 제가 느끼는 이 우리나라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많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 정치적인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많이 배우면 배운 만큼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못 배운 사람들이 굉장히 정직해요. 사실 저도 상당히 정직한 사람인데요. 저는 그 학교를 못 다녔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이 가난해가지고. 근데 내가 상당히 난 정직하게 살려고 꽤 노력을 하는 사람인데, 비교적으로 나는 어떤 부정부패를 하고 싶다 하더라도 내가 그런 지위에 있지도 않고 그런 배경이 없으니까 못 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상대적으로 정직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고로 돈이 없고 많이 못 배운 사람들일수록 정직해요. 이 사회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이만큼 경제적으로 발전했고 오늘날의 풍요를 누리는 이 사람들이 바로 나처럼 못 배운 사람들. 나는 기계를 지고 받아먹는 공사판에 가서 노동을 했고 최고로 기억나는 것은 뻘을 한 짐 지고 오면 10전씩인가 주었는데 그거를 100몇 전, 몇 짐까지 지고 아주 그냥 쓰러질 뻔한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16살 먹었을 때요. 근데 뻘을 한참 지고 다니니까 뻘짐이나 빈 지게나 똑같이 무거워. 그 어깨에 이런 다 벗어지고 막 아주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부정을 한다고 한다면 어떤 걸 할까요? 그 뻘을 한
5삽 정도 지고 가는데 나 무거우니까 4삽만 지고 갈래요 해가지고 똑같이 10전씩 받았다고 그러면 그게 말하자면 부정은 부정인데, 그런 부정과 글 배운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1000단위, 억단위, 조단위로 해먹는 사람들하고 비교가 됩니까? 이 나라의 경제적 풍요를 이룬 것은 거의 다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루는 것이고, 많이 배우고 부잣집에서 잘 사는 사람들은 거의가 이 도적놈들 심보를 가지고 있는 게 오늘날의 한국 사회의 정치적 현실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은 기울어진 이념으로, 기울어진 지식으로 본다고 비난하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현실적으로 제가 느끼는 사회는 그런 사회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그분도 소위 가난한 유랑민 비슷한 집단에서 태어나서 근근하게 살다가 한 15살 그 정도 됐을 때 인도 쪽에서 유대 땅까지 넘나들던 해양 무역상의 아들의 유대어 통역관 말동무 겸해서 데리고 가가지고 바다를 주로 누비고 다니면서 무역을 하면서 세상을 많이 알게 된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다시 돌아온 게 30살 때 돌아왔는데 약 15, 16년 동안을 바다를 떠돌아 다닌 셈이 되는 거죠. 물론 바다만 있지는 않았겠죠. 이제 육지에 내려와서 장사도 하다 바다에 이동해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닌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요한을 찾아가서 나이가 30살 됐도록 객지만 돌아다니다 보니까 세례를 아직 못 받았는데 나도 세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가에 움막을 짓고 쫙들 그 세례 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세례 요한이라는 분인데, 이 양반이 꽤 유명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양반이 예수님을 친히 이제 세례를 준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15, 16년 전에 어린 나이에 유대 땅을 떠나서 돌아다니다 돌아와 보니까 이미 부모님들도 많이 늙었고 뭐 뚜렷한 직업이 없고 또 농사 짓는 것도 서툴겠죠. 뭐 14살이나 15살에 바다로 떠도른 그 사나이가 무슨 농사 지을 줄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세례를 준 그 요한을 대부라고 그러나요? 뭐 부모처럼 가까이 하는 그런 관계가 그 종교 유대 관계의 한 일환이라고 그렇게 볼 때, 이 양반이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그 거처를 자주 놀러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한테 이 지구상에 곳곳에 사는 사람들의 그 삶이 어떤 쪽에 가면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고 어떤 쪽은 어떻고, 이런 그 이치를 장사하면서 대인관계한 그 자기 나름대로의 그 요령, 이런 것을 한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세례 요한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사람들은 땅에서 태어나서 계속 유대교를 믿고 어린아이들 고생하는 대로 세례 주고 이름 지어주고 돈 몇 푼씩 주면 그거 받아서 근근히 먹고 사는 게 전부의 그 사람들이 경험인데, 이 예수라는 청년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세상을 모르는 게 없어요. 뭐 아주 뭐 자기들 생전 상상도 못하던 얘기를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생각할 때,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분은 하느님의 아들이구나. 하느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넓은 세상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없거니와 삶의 가지가지 그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그 상태가 바로 이 양반은 하느님이다. 하느님의 아들쯤 되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벌떡 일어나서 무릎 꿇고 제가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이 하루아침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양반이 한 3년간을 유대 땅에 그 설교를 하러 다니는데
그동안에 정말 많은 일을 했죠. 그런데 그 3년이라는 세월이 그 당시는 꽤 길었을 겁니다. 뭐 자동차가 있습니까? 모마차가 있습니까? 맨발로 걸어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서 설법을 하고 유대민족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느님을 섬기고 로마의 침략 통치자들을 물리친 힘은 없더라도 거기에 조화롭게 타협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리키는 선각자로서 그 유대민족을 이끌었던 일종의 사회운동가이면서 정치운동가이면서 민권운동가로 그렇게 활동했던 분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랍비들이 중심이 된 시기하는 세력으로부터 모함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십자가에 목매달아서 돌아가시는 거로 그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요즘 그 밝혀진 바에 의하면 돌아가신 건 아니고 그 빌라도가 손을 써서 이 양반을 살려가지고 불란서 쪽으로 그 망명을 보냈다고 그래요. 신앙인들은 절대로 안 믿고 큰일 날 소리지만 지금 그것은 상당 부분 일리가 있는 거고 거의 근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에서 결국은 그 예수님의 생사에 관한 재판까지 해가지고 영국 그 최고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공개하지 못하고 몇백 년 동안 열어보지 말라고 하는 그런 그 비밀문서화 시켰다고 하는 설도 있는데, 저는 그걸 상당히 믿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직접 본 것도 아니고 내가 그것을 증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건 그 정도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 긴 시간 동안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했냐면, 이 인류 사회에서 교육을 통해서 인간을 개조하고 이 세상을 평화시키고 평화를 유지시키는 그런 사상가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저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나 공자님이나 석가님이나 심지어는 소크라테스 같이 세상 밑바닥에서부터 민심과 부딪히고 그 민심의 근원을 알고 그것을 이해하고 이렇게 차곡차곡 쌓인 이 경험이 아니고는 이 중차대한 이 거대한 이 민중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재명 씨를 상당히 저는 신뢰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씨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공장에 가서 일을 했고 그 프레스 작업을 하다가 팔까지 부러져 가지고 지금 불구자죠. 저도 사실 어린 나이에 그 프레스도 해봤어요. 이렇게 바퀴가 달려가지고 거기가 손잡이 달려서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찍어내는 플라스틱 사출, 지금은 전부 기계로 하지만 그런 작업도 해보고 거의 이재명 씨 수준에 저도 노동을 해봤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도 이 세상을 터득하고 이 세상에 살아남는 방법을 나 나름대로 배웠고, 당시에 저의 그 처지와 비교해 본다면 지금은 많이 성공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성공한 사람들을 비교해서 보면 나는 성공의 반열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나의 당시의 처지와 지금의 처지를 대입해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 나도 상당한 발전을 한 사람이다. 그 발전은 학교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학교를 갔더라면 나도 크게 돼가지고 도둑질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거나 아니면 보통 시민하고 거의 비슷한 사람 중에 들어갔을 것이다. 그러나 저는 보통 사람 범주를 벗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나이에 이런 유튜브에 나와서 여러분한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체가 제가 보통 사람들이 편하게 부모 밑에서 공부한 사람들과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자랑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볼 땐 가소롭고 참 하찮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저는 이재명 씨와 같은 연배에서 그 고은혜를 같이 하면서 이재명 씨와 같은 연령일 때 그분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그런 고통 속에서
제가 이 세상을 헤쳐나오면서 저 나름대로 많은 것을 터득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에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제 자질을 갖췄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감히 힘줘서 말씀드립니다만 이재명 같은 분은 예수님 같은 그런 반열에 철학을 다진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은 예수님 같이 전 세계를 움직이지는 못할지라도 그분이 죽지 않고 살아남는다면 이 나라의 큰 스승으로 남을 뿐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재명 씨를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지만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 선각자들과 비견해서 대입해 본다고 그러면 그만한 자질이 충분히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그분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돼서 우리를 한층 더 풍요하고 정직한 민정으로 이끌어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제가 생각나는 일이 있으면 여러분 앞에 또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